군사보호구역 침입자 발견. 비상 비상. 모든 부대원 즉시 대기.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이 철책 내가 만든 거라서요. 할머니가 정말 그 정복래 중위가 맞나요? 맞아요. 사실 나는 1973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GOP 철책을 넘은 한 할머니, 그 철책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전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침묵, 그 안에 숨겨졌던 조국과 전우, 그리고 가족. 그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경기도 철원군의 한적한 마을, 아침 안개가 걷히는 시간입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에서 정복래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섭니다. 올해 82, 허리가 굽어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하는 할머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복래 할매라고 부르며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터줏대감으로 여깁니다. 복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지병으로 누워있는 남편에게 약을 챙겨드리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한 뒤 홀로 산책을 나서죠.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인의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래에겐 이 일상 속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할매, 오늘도 산책 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복래는 온화한 미소로 답하죠. 응,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복래의 산책길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할머니들처럼 마을 안길을 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길을 걷거든요. 마을에서 군부대 쪽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철책이 보이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을 서서 철책을 바라보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복래 할매, 또 저기 가네. 나이 들어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데만 가서 멍하니 서 있으니 치매 아닌가 몰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으니 치매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하죠. 특히 젊은 며느리들은 복래를 보며 혀를 차곤 합니다. 하지만 복래의 눈빛은 전혀 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리하게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어요. 복래는 철책 근처에서 1시간 가까이 머물곤 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죠. 감시탑의 위치, 철책의 각도, 주변 지형의 변화,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패턴까지요. 50년 넘게 이 일대를 지켜본 눈에는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래에게 이 철책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거든요. 저 철책, 그때 우리가 만들 땐 눈 오던 날이었지. 복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1971년 그 혹독했던 겨울을 떠올리며요. 그때 복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으로 군복을 입고 이 철책의 설계에 직접 참여했었죠. 코드명 백로로 불리며 적의 침투 루트를 차단하는 방어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물론 그 기억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모든 기록이 지워졌고 동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오늘도 복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오랜 세월 첩보 활동을 했던 사람의 직감이 발동하죠. 감시탑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도 정도지만 복래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철책 아래쪽 감지선의 위치도 예전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지만
복내에게는 마치 경보음처럼 들려오죠. 센서 각도가 바뀌었어. 그건 그쪽에서 뭐가 움직인다는 신호야. 복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경계를 테스트하고 있거나 아니면 침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년 전 그 끔찍한 일들이 다시 떠오르죠.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던 그 시절, 배신과 죽음이 일상이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도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쳤다가 큰 화를 당했었거든요. 복내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평소보다 철책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더 가까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이 실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에 함부로 접근할 순 없죠. 민간인이 출입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 복내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픈 몸으로 누워 계시고 복내 혼자만이 이 불안감을 감당해야 하죠. 여보, 왜 이렇게 뒤척이세요? 남편이 약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복내는 괜찮다며 남편의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지만 마음속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만 가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철책을 관찰할 때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복내는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비록 위험할 수 있지만 만약 정말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면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른 아침 복내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남편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며칠째 마음을 짓누르던 의혹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에요. 복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라 보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은 여느 할머니와 다를 바 없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 날카로운 첩보요원의 것이에요. 철책 근처에 도착한 복내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감시탑에서는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지만 이 거리에서는 복내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죠. 복내는 천천히 철책에 다가갑니다. 평소 서 있던 자리보다 훨씬 가까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다졌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역시 뭔가 바뀌었어. 가까이서 보니 복내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감지선의 각도가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철책 아래쪽에 새로운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군화 자국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신발 자국이요. 패턴을 보니 북한제 신발 같아 보입니다. 복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50년 전 그 악몽 같은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복내는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철책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계 구역을 넘어버리고 말죠. 50년 전 훈련받았던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더 가까이서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어요. 복내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한 거죠. 저기 누가 있다? 감시탑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봅니다. 병사 하나가 망원경으로 복내를 보고 있어요. 곧이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와요. 군사보호구역 침입자 발견. 모든 부대원 즉시 대기.
비상, 비상, 경계 근무 강화. 복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다만 지금의 복례는 82 할머니일 뿐이라는 게 문제죠.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병사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헌병들이 달려옵니다.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이 복례를 에워쌉니다. 복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도망갈 생각도 저항할 생각도 없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헌병 중사가 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제복의 계급장을 보니 박중사라고 되어 있어요.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왜 들어오셨습니까? 여기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복례는 잠시 망설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82 할머니가 옛날 첩보 요원이었다고 위험을 감지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면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복례는 가장 평범한 대답을 선택합니다. 헌병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에요. 할머니, 신분증 있으세요? 복례는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냅니다. 헌병 중사가 받아서 확인해 보니 정복례, 나이를 보니 올해 82이고요. 주소는 인근 마을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 혹시 이런 곳에 전에도 오신 적 있나요? 매일 산책을 하는데 가끔 길을 헷갈려서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복례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하지만 헌병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아요. 단순한 길 잃은 할머니치고는 너무 침착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라면 어디가 군사보호구역인지 모를 리가 없죠. 특히 박중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할머니,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거든요. 일단 부대로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헌병 중사가 무전기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복례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저항할 이유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어요. 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상 신호에 대해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복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느낌이에요. 부대 구조, 건물 배치,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요. 그때도 이런 곳에서 수없이 신문을 받았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신문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는 입장이었지만요. 조사실에 도착한 복례는 의자에 앉습니다. 헌병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복례는 이름과 주소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죠. 할머니, 이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할머니, 왜 하필 저기로 가셨어요? 할머니, 혹시 누가 시켜서 온 건 아니죠?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복례는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철책 근처에서 발견한 이상한 징후들, 감지선 각도의 변화, 정체불명의 발자국들.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 게 뻔하죠. 누가 할머니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조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헌병들은 점점 지쳐가요. 박중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이 할머니 분명 뭔가 있는데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예요.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정보가 대위 윤세진입니다. 그는 복례를 찬찬히 살펴본 뒤 헌병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제 복례와 윤세진,
둘만 남게 되었어요. 윤세진은 복례 앞에 앉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윤세진 대위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례는 윤세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장교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단순한 경계 침범 사건을 정보과에서 담당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 철책, 내가 만든 거라서요. 복례가 갑자기 입을 엽니다. 윤세진의 눈이 커집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윤세진 대위는 복례의 말에 당황합니다. 철책을 자신이 만들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복례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무언가 깊은 확신에 찬 표정입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윤세진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복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이 젊은 장교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1971년. 그때 내가 직접 설계했어요. 청록작전이라고 불렀죠. 복례의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처럼요. 윤세진은 청록작전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본 적 없는 작전명이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일 수 있거든요. 청록작전이요? 죄송하지만 그런 작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하죠. 모든 기록이 지워졌으니까요. 참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죽었고요. 복례의 말에 윤세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복례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져요. 마치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할머니, 혹시 군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코드명은 백로였어요. 윤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백로라는 코드명,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는 즉시 복례의 신원을 더 자세히 조회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대 기록실로 향합니다. 정복례라는 이름으로 군 관련 기록을 검색해 보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복례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윤세진은 더 깊이 파고들어 봅니다. 오래된 기록들, 특히 1970년대 관련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거나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윤세진은 마침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극비 문서 보관소에서 1971년 작성된 아주 오래된 파일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파일명은 청록작전 관련 인원 현황이었습니다. 청록작전. 정말 있었구나.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971년 북한군의 특수 침투 루트를 역이용해 역첩보망을 구축한 작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의 코드명 목록도 있습니다. 매, 학, 독수리, 제비. 그리고 마지막에 백로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담당 업무는 암호 설계 및 방어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전 종료 후 모든 참여자들의 신분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요원들이 전사 또는 실종으로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복례 할머니가 정말 백로였다면 윤세진은 급히 조사실로 돌아갑니다. 복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윤세진이 보는 복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길 잃은 할머니가 아니라 국가 기밀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 혹시 청록 작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례는 윤세진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챕니다. 뭔가 확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찾았나 보네요. 그 기록들을. 네, 조금은요. 하지만 대부분 기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북한 침투조들의 루트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루트를 역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작전을 세웠죠. 나는 그 작전의 방어선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나요? 배신이 있었어요. 우리 내부에 적의 스파이가 있었던 거죠. 작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대는 전멸했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빨리 도망쳤고요. 그 후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윤세진은 복례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복례는 윤세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철책에 이상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감지선 각도가 바뀌었고 수상한 발자국들도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방어선을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인가요? 내가 직접 설계한 시설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알 수 있어요. 윤세진은 복례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청록 작전 기록을 본 이상 복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복례의 경고에 윤세진은 긴장감을 느낍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할 테니까요. 윤세진은 복례와의 대화를 마친 후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청록 작전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복례가 정말 백로였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윤세진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복례의 신원부터 철저히 파헤쳐 봐야겠어요. 일반적인 주민등록 기록 외에 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죠. 그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기록보관소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복례라는 이름으로는 1973년에 전사 처리된 기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나이는 24살, 계급은 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전사 장소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1973년에 전사했다면 지금 살아있는 복례 할머니와는 다른 사람이겠지? 하지만 윤세진의 궁금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복례의 DNA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보훈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기로 합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윤세진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복례의 DNA가 1973년 전사 처리된 정복례 중위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윤세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현재 구금되어 있는 복례 할머니와 1973년 전사 처리된 정복례 중위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는 곧 복례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지금까지 숨어 살았다는 뜻이에요. 윤세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대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장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윤세진은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이런 기밀 사항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하지만 윤세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복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철책에 이상이 있다는 말, 누군가 방어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경고 말이에요. 윤세진은 복례를 다시 만나보기로 합니다. DNA 검사 결과도 알려주고 철책의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조사실에서 복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입니다. 며칠째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할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왔나요? 1973년 전사 처리된 정복례 중위와 일치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 정복례 중위가 맞나요?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거죠. 맞아요. 나는 1973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청록 작전이 실패한 후 나는 홀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배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부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복례의 설명을 들으며 윤세진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와 결혼해서요. 남편은 내 과거를 모르고요.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거죠? 복례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철책 근처에서 발견한 징후들이 심상치 않아요. 누군가 우리 방어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인가요? 감지선의 각도 변화, 수상한 발자국, 그리고 주변 식물들의 훼손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침투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에요. 윤세진은 복례의 말을 귀에 깊게 듣습니다. 전문가의 경고라면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혹시 언제쯤 일어날 것 같으세요? 빠르면 며칠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뭔가 일어날 거예요. 복례의 경고에 윤세진은 긴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연 누가 여든둘 할머니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때 부대에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철책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복례가 경고했던 지역에서 말이죠. 이게 우연일까? 윤세진은 복례를 바라봅니다. 복례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시작되었네요. 뭐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침투 준비가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윤세진은 급히 현장으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할머니,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나요?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복례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5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윤세진은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상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윤세진과 복례가 철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대 전체가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감시 장비들도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위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지휘관인 김소령이 윤세진에게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김소령의 시선이 복례에게 향해요. 왜 민간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입니다. 이분은 관련 전문가입니다. 상황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윤세진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복례의 정체를 함부로 밝힐 수는 없거든요. 아니, 저 할머니가 전문가라고요? 김소령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아요. 감시 장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어요. 김소령의 설명을 들으며 복례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철책 근처로 천천히 걸어가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지만 윤세진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자 그대로 둡니다. 복례는 철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특정 지점을 유심히 관찰해요. 윤세진이 다가가자 복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봐요. 감지선이 미묘하게 건드려진 흔적이 있어요. 윤세진이 자세히 보니 정말 작은 흔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변화지만 복례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건 테스트예요. 누군가 우리 감지 시스템의 반응을 확인해 본 거죠. 정말인가요? 확실해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한 다음에 본격적인 침투를 시도하거든요. 복례의 말에 윤세진은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침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경계 침범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그럼 언제쯤 실제 침투가 있을 것 같나요?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이틀 안에는 시도할 거예요. 테스트가 끝났으니까요. 복례의 예측에 윤세진은 급하게 김소령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김소령의 반응은 회의적이에요. 대위, 이 할머니 말을 믿고 부대 전체를 비상상태로 유지하자는 건가요? 소령님, 이분은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많으시고요. 어떤 전문가인데요? 신원이 확실한가요? 윤세진은 대답하기 곤란해집니다. 복례의 정체를 밝히려면 청록 작전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기밀 사항을 현장에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례가 직접 나섭니다. 소령님, 제가 직접 설명드리죠. 복례는 김소령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철책의 감지 시스템은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압력 감지선, 두 번째는 진동 센서, 세 번째는 적외선 감지기입니다. 김소령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리고 각 센서들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3.7m이고 감지 각도는 15도씩 겹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복례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정확합니다. 김소령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짓죠.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제가 설계했으니까요. 복례의 대답에 김소령은 말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에요. 할머니, 농담이시죠?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어선에 심각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복례의 진지한 표정에 김소령도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계를 더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섹터 근처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왜 세 번째 섹터인가요? 그곳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지형상 사각지대가 많고 접근하기도 쉬워요. 복례의 설명을 들으며 김소령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말을 믿고 부대 전체의 경계 태세를 바꿔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방부에서 고위 간부가 급하게 파견되어 온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복례의 신원 문제 때문에 상부에서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잡해지겠네요. 윤세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복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요.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났으니까요. 몇 시간 후 국방부 인사가 도착합니다. 권위적인 모습의 준장이 부대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됩니다. 어디 있나 그 문제의 할머니가? 준장은 복례를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백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복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준장은 코웃음을 칩니다. 증거가 있나? DNA 일치?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럼 테스트해 보시죠. 복례가 갑자기 제안합니다. 이 철책 시스템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설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요. 준장은 복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복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합니다. 심지어 준장도 모르는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설명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준장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설령 당신이 정말 백로라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생각이야. 준장의 말에 윤세진이 놀랍니다. 준장님,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 할머니 하나가 철책을 넘었다고 국가 비상사태인가? 준장은 윤세진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복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며칠 후에 뭔가 일어나면 책임지실 수 있나요? 복례의 경고에 준장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비상경보음이 울리자 부대 전체가 일순간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병사들이 즉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지휘부는 상황실로 급하게 모여들어요. 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복례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상황 보고. 준장이 큰 소리로 외치자 통신병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제3섹터에서 다수의 침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이지만 최소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복례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에요. 윤세진은 복례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는 걸 느낍니다. 정말로 전문가였던 거네요. 제3섹터?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로 그 지역이네요. 윤세진의 말에 준장이 복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의심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큰 표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들으셨죠? 복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소령이 복례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복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선 제3섹터로의 접근을 차단해야 해요. 그리고 제2차 방어선을 즉시 가동시켜야 합니다.
제2차 방어선이요? 제1차가 뚫렸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백업 시스템이에요. 아직 작동되고 있을 거예요. 복례의 말에 따라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장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가 정말 할머니 말을 듣고 행동해야 하나? 준장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윤세진이 강하게 말합니다. 현실이 복례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침입자들이 단순히 정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병의 보고에 모든 사람이 경악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테러 공격이에요. 즉시 특수부대를 투입하라. 준장이 명령을 내리지만 복례가 제지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져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대응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정면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복례의 경고에 준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가야 해요. 복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82 할머니가 직접 현장에 간다고요?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윤세진이 만류하지만 복례는 단호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설계한 시설이니까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이 있나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복례의 말이 맞습니다. 폭발물이 터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준장은 고민 끝에 복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답니다. 윤 대위가 함께 가야 해요. 그리고 특수부대도 대기시켜 놓을 거고요. 좋아요. 복례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윤세진도 복례와 함께 가기로 결심해요. 현장으로 가는 길, 복례는 윤세진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침입자들은 아마 북한 특수부대일 거예요. 목적은 우리 방어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왜 지금인가요? 아마 더 큰 작전의 일부일 거예요. 이곳을 뚫어놓고 나중에 대규모 침투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복례의 분석을 들으며 윤세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현장에 도착하자 복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침입자들의 위치, 폭발물의 설치 지점, 그리고 그들의 이동 경로까지 정확히 분석해요. 저기 봐요. 폭발물을 저 지점에 설치했어요. 복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수상한 장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저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그 사이에 폭발물을 제거하는 거죠. 복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합니다. 50년 전의 경험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례는 각오를 다진 표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거든요. 작전이 시작됩니다. 복례의 계획에 따라 특수부대가 침입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안 복례와 윤세진이 폭발물 제거를 시도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침입자들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복례가 급하게 말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직접 그들과 대화해 볼게요. 대화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번 해볼 만해요. 그들도 저를 알 수도 있으니까요. 복례의 제안에 윤세진은 당황합니다. 과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복례가 침입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윤세진은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봐요. 복례와 침입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복례가 침입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가자 모든 사람의 심장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윤세진은 손에 땀을 쥐며 복례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82 할머니가 무장한 특수부대원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침착하게 걸어갑니다. 침입자들도 복례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무장한 병사들이 아니라 할머니 한 명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누구냐? 침입자 중 한 명이 북한 억양으로 소리칩니다. 복례는 멈춰서서 조용히 대답해요. 백로다. 그 한마디에 침입자들이 모두 얼어붙습니다. 백로라는 코드명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북한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백로? 설마 그 백로인가? 침입자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여요. 1971년 청록 작전의 백로가 맞다. 침입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들이에요. 증명해봐라. 이 방어선의 약점을 말해줄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15m 지점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 20m 지점에는 비상 탈출로가 숨겨져 있고, 복례가 말하는 내용에 침입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집니다. 이런 정보는 설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백로군. 하지만 넌 죽었다고 들었는데? 죽은 척했을 뿐이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침입자들과 복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윤세진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체 어떤 관계인 건가요? 그럼 지금 왜 나타났나? 너희를 막기 위해서다. 복례의 대답에 침입자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하나가 우리를 막겠다고? 막을 수 있다. 복례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이어가죠. 이 시설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강점도 알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방어선을 완전히 뚫을 수는 없어. 그래, 한번 해보자. 침입자 지휘관이 도전적으로 말하지만 복례는 냉정하게 대응해요. 시간 낭비다. 너희 목적이 뭔지는 알겠지만 이미 실패했어. 무슨 소리야? 너희가 폭발물을 설치한 지점, 그곳은 핵심 시설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시설은 따로 있거든. 복례의 말에 침입자들이 당황합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폭파시켜봐.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복례의 자신감에 침입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면 이 작전 자체가 실패인 거죠. 그런데 그때 침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총을 들이댑니다. 그만 떠들어. 어쨌든 너는 우리의 적이야. 위험한 순간 복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침착하게 말합니다. 쏴봐. 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이곳을 뚫을 수 없을 거다. 무슨 뜻이야? 이 방어 시스템의 핵심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나를 죽이면 그 정보도 함께 사라져. 침입자들이 다시 망설입니다. 복례를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고 정보를 얻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와 함께 와라. 정보를 다 말하면 살려줄게. 싫어. 복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 뭐? 너희가 원하는 정보를 줄 테니 평화롭게 돌아가라. 침입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에요. 무슨 정보? 이 방어선의 진짜 약점.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복례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윤세진은 복례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적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는 건가요? 왜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 조건이 있어. 뭔 조건? 최소한 1년은 기다려라. 그리고 민간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마라. 복례의 조건을 들으며 침입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당장 작전을 포기하는 대신 나중에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이거든요. 믿을 수 있나?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 복례의 말에 침입자 지휘관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하지만 만약 거짓 정보를 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협상이 성사되자 침입자들이 폭발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네받고 조용히 철수해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윤세진이 복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중요한 정보를 준 건가요? 준 건 맞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보는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준 정보대로 하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돼. 일종의 가짜 정보지. 복례의 설명에 윤세진은 감탄합니다. 결국 침입자들을 속인 거네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준장과 다른 간부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복례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이 할머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준장이 다른 간부들과 속삭입니다. 복례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복례도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침입 사건이 해결된 후 부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복례의 놀라운 활약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국가 기밀과 직결된 인물이라는 점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복례 씨가 50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것은 당시 국가의 잘못이었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무겁게 말합니다. 청록 작전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내부 배신자를 제대로 색출하지 못했고 결국 무고한 요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복례 씨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숨겨야 했던 거죠. 또 다른 간부가 덧붙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상부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국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복례 씨뿐만 아니라 청록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간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사망했고 정확한 진상 규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공개되면 국방부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복례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 내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례를 국가유공자로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 큰 파장이 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50년 동안 거짓 신분으로 산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회의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복례의 경우는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한편 복례는 임시 숙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윤세진이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하죠. 할머니, 걱정되시죠? 별로. 이미 각오한 일이야. 복례는 담담해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후회하세요? 후회? 글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복례의 대답에서 윤세진은 깊은 신념을 느낍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복례를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조건도 붙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준장이 복례에게 설명합니다. 복례는 서약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어요. 이건 서명할 수 없어. 왜요? 내가 경험한 일들을 후세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 복례의 거부에 준장은 당황합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복권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복권은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침묵 조건은 안 돼. 복례의 단호한 태도에 국방부는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강제로 침묵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언론에서 복례의 이야기를 취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 정보가 새어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철책의 설계자, 전설의 여성 첩보 요원 발견, 50년 만에 되살아난 국가의 숨은 영웅.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국방부는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복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복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발표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기밀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합니다. 정복례 씨는 1970년대 국가 방위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이번에 그 공로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대변인은 보안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복례 본인도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복례의 태도는 예상과 달라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찬사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기자의 질문에 복례는 조용히 답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고 싶지도 않고요. 국가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례의 소박한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당부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남편도 기다리고 있고요. 복례의 소박한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명예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이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례는 윤세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대위 고마웠어.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이곳을 잘 지켜줘. 내가 설계한 방어선이지만 결국 지키는 건 사람이야. 복례의 당부에 윤세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복례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복례 씨께서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것은 당시 국가의 보호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동료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모든 의식을 거부하고 조용히 마을로 돌아갑니다. 국가유공자 증서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게 되었지만 복례에게는 그런 것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해요. 마을 사람들은 복례를 다시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분이었던 거죠. 복례 할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셨다니.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약을 챙겨드리고 산책을 나가죠. 다만 이제는 철책 근처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지막 장면, GOP 철책 앞에서 윤세진이 새로운 부대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책, 그냥 쇠창살이 아닙니다. 1971년 전설의 첩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설계한 우리나라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백로, 본명은 정복래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이 땅을 지켜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윤세진의 설명을 들으며 젊은 병사들이 숙연한 표정이 됩니다. 복례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 숨어 있는지를요. 철책 구석진 곳, 작은 백로 문양이 새겨진 표식이 보입니다. 그것은 복례가 50년 전에 새겨넣은 자신만의 서명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습니다. 복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 땅을 지키고 또 다른 영웅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니까요.